이 시각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같은 시간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의 진술을 통해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 명부 제출 요구와 관련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금부터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블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 받고 있습니다. 첫 소환에 이어 오늘 오전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들려지고 있고요.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아마 오후에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일단 많습니다. 혐의가 많다는 것은 관련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관련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특검 수사에 소환을 하거나 출두를 해가지고 어떤 본인의 죄와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사실대로 털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괜히 말을 꺼내고 소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필요 없는 혐의만 더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대면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면 조사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가 요구를 하고 있죠. 이분이 매우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대질 신문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질 신문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김예성 씨입니다. 네. 이 김건희 집사로 불리잖아요. 이분이 이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대표잖아요. 근데 렌트카 회사예요. 근데 이 렌트카 회사에 여러 개의 대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김예성 씨는 본인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누가 김미성 씨 보고 대기업에서 184억을, 그것도 무슨 지식산업도 아닌 렌트카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투자받은 184억 중에 46억 원이 이노베스트라는 회사가 IMS 모빌리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46억 주고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건희의 집사로서 시킨 대로 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경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지금 주장처럼 다 내 회사고 다 내가 투자 받은 것이고 했다고 하면 만약 배임과 횡령으로 특가법상 중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에서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은 해봅니다. 일단 오전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 의혹의 김혜성 씨,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함께 지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김혜성 씨와 건진법사의 진술이 과거의 진술과 다르게 나온다면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특정한 금액은 33억 8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각 거래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184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사가 정확하게 46억 원에 해당되는 IMS 모빌리티 구주를 인수하는 데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분이랑 똑같은 금액이
특검에서 특정한 금액인 약 33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정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노베스트, IMS 모빌리티,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이 세 사람 간의 세 기관 간의 삼각 거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자금을 이렇게 기업에서 빼거나 이렇게 할 때 좋은 말로는 블록 세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삼각 거래가 기업의 내부 자금을 빼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금융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김혜성 씨가 진솔되게 털어놓는다면 그간의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도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오래전에 끝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이제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진법사 부분은 네. 지금까지는 본인이 목걸이나 그런 명품백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희2라는 핸드폰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과 윤 전 본부장과 직거래했다는 게 이미 대통령실의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건진법사가 나 말고 나 빼고도 김건희 씨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했다는 것만 진술을 한다면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러한 특검의 수사는 한층 더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검증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개입과 관련된 알선 수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통일교와 선물을 건네고 여기에 대해서 가운데서 중간적인 역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또 건진법사가 뭐 대통령실에 뭐 8명을 뭐 취업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어떤 정황도 있는 것이고 또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된 녹취록과 문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진법사 전선백 씨와 관련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 검진법사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연결고리를 특검으로서는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기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은 잠시 후 4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해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관련해서 백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때 국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이 길을 극복했는지 역사 앞에 기록하는 일이고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데 몇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그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내란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민주당 김상욱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점을 물어보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날 12월 3일 날 계엄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정문을 진입하고 본관으로 들어온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과연 방해가 있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캐 물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입장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는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 23시 0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6분 후에 다시 당사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시 12분 한 3분 후에 누구랑 통화를 하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22분에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4분 후에 23시 26분에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33분에는 국회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자정 넘어서 24시 3분에는 다시 당사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혼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곧바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나경원 의원하고 어떤 통화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측입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7분 동안에 계엄 해제에 방해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 그렇게 알아서 잘 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미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불렀고 또 민주당 의원도 불렀고 여기에 대해서 캐 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내일은 또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를 해서 아마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간에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했던 진술들이 여러 중앙증거상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특검에 소환된 만큼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백혜련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참여한 국민의힘 1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명 의원 외에도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의 봉쇄 때문에 못 들어간 의원들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은 특검이 아마 백혜련 의원을 부른 이유는 아마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혜련 의원 말대로 그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당시 물론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한 의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일 수는 없거든요.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참여 못한 의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의원들은 소수, 더 엄격히 말한다면 당시의 원내 지도부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힘을 지금처럼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백혜련 의원도 있는 그대로 특검에서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사를 받아야 될 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전 총리도 역시 특검의 수사에 응해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전체가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아마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제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 사찰,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후 들어서 지금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즉 지난달 통일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한 100만 명의 명단, 교인 명단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대조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실제 특검에서 지금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을 모집할 때 그 당원이 누구의 권유로 입당을 했느냐는 알 수 있지만 그 당원의 개인정보 관련해서 종교가 뭔지 이러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통일교 명단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통일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이 바라보는 것처럼 대거 국민의힘의 당원을 입당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밝힐래야 밝힐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히 본다면은 국민의힘의 전체 기관에 대한 그러한 방향타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러한 당원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데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통일교의 범죄가 시작된 것은 뇌물행위부터 해서 결국 누군가 윤핵관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의 개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이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가 마치 당원을 불법 모집했고 당원이 불법으로 대거 유입했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다 동조했는 걸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돼요. 민주당도 어땠습니까? 지난 2022년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가 주장했는 것이 신천지가 대거 유입이 돼서 그래서 당내 경선이 문제가 있었다. 그게 이재명 쪽의 주장이었고 이낙연 쪽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특검이 지금이라도 통일교에 향한 문제가 국민의힘의 전체 비리가 아니라 특정 개인과 관련된 비리고 그리고 당원 모집과 관련해서도 불법 당원 모집이 있었다면 그것도 특정 누군가에 의한 당원 모집이었겠죠. 그렇게 방향타를 정확히 잡고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실 당의 자산이라는 게 당원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자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검이 너무 무리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반인권적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압수수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건진법사하고 통일교의 그 윤영호 씨 법무장과의 어떤 대화 내용에서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을 1만 명 가입을 시켜야 된다. 청년층, 노년층 3개의 분류로 나눠가지고 모으겠다. 그러다 나중에 오더가 잘못 내려와서 그 오더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오더를 내려야겠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일이고 여사께서도 알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의 당원 어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데 맥없이 가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좀 민주당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특별검사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그냥 소란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인 비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 비리에 의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을 했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피의자에 대한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10명을 가입시킨 거하고 1만 명을 가입시킨 거하고 똑같습니까? 10명 가입시킨 거하고 1만 명 가입시킨 거하고 이 관계된 공범의 수가 똑같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 것이고 정 그렇게 개인정보가 우려된다고 하면 사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검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23년 1월 전당대회니까 22년도 하반기에 당원 가입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교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검사팀이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이 담당자에게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확보한 통일교 교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국민의힘의 담당자가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를 쭉쭉쭉쭉 해보면 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계좌번호를 안다,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거는 당원 명부와 관련 없이 좀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부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로 느껴져서 지도부에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저는 특검팀과 좀 원만하게 좀 협의를 해가지고 당원 명부 전체를 특검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특검이 제시한 어떤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 저는 이러한 절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반론. 네. 통일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통일교의 범죄의 시작은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 뇌물이 통일교가 결국 ODA를 포함한 국책 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김건희 씨한테 뇌물을 줬다는 것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인 거예요. 그것은 500만 전체 당원의 명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단이 국민의힘 당원에 있습니까 하는 거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전체의 자산이 있는 전산을 확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자 형태로 특검이 접근했다면 국민의힘도 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1차, 2차 국민의힘 전체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 자산을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비리가 김건희 특검에서 아무리 인지수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게 또 개인 한 명의 어떤 비위 행위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가 그
그 건진 법사와 윤영호 씨의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오더가 내려갔지만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냐? 다시 오더를 내려야 되니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당시 김기현 의원이 그 당대표로 선출될 확률이 매우 낮으신 분이었어요. 경쟁력이 많이 없었던 것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예전과 다르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 바꿔가지고 또 김기현 하위권에 있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다른 당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권리를 또 박탈한 것이고 또 정당법의 49조가 거기 보면은 또 자유에 입당할 수 있는 권리에 반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꼭 통일교 교인들에게도 압력으로 행사가 됐다면 이것은 개인 한 명의 비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예. 그거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너무 확대해서 하셨는데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된 거는 룰이 100%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당원 100%였기 때문에 김기현 당시 후보가 1차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을 획득한 거죠. 그게 큰 영향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당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후보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그게 시간적 여유가 당원을 모집해서 3개월 당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1차 압수수색 시도 이후부터 계속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전당대회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현재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 형태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는 구도에서 탄핵에 찬성한 후보들도 이러한 정치 탄압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전체 범죄 집단화시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전당대회의 표심에 이거 영향을 줘서 바뀔 만한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에 특검의 압수수색이 가면 갈수록 아마 특검 스스로도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씨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인지 수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를 이렇게 범죄 집단화하는 것은 아마 특검에도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앞으로도 방향타를 잘 잡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동조하고 옹호했던 그러한 비호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확히 수사를 해라. 그리고 그러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전당대회 판세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면 지금 반탄파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지금 관심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기세가 기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로 기울었느냐? 반탄파에게 이미 저는 기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좀 당선권에 있는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후보를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애초에 본인이 전당대회에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도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돕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한동훈 당신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뭐 청년들에게 배운다? 청년 최고위원들이 뭐 단일화했으니까 뭐 당대표 후보도 단일화하라? 이런 말들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얘기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에 SNS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이후에는 내년 6월에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가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검찰의 과다한 수사로 가족 전체가 검찰의 수사의 선상에 다 올랐다. 이러한 부분은 검찰 개혁 방향에서 검찰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함께 저지른 그러한 교육 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 비리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량의 절반도 아닌 32%를 채우고 사면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김경수 전 지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어땠습니까? 외국을 나가서 일단 본인이 숙고하는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하고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반인과 비교했어도 사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량의 8, 90%도 아닌 절반도 아닌 32%를 채우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 복권이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검찰의 그러한 과도한 수사로 검찰 탄압으로 본인이 희생됐다 하면 재심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심도 근데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재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평가를 받겠다? 물론 유리한 지역구 가면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처럼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할 일은 좀 순사숙고하고 좀 자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다. 당장 이렇게 복귀해서 정치일선에 나서는 것이 과연 지지층한테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48대 48 동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무리하게 사면을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안 주고 그리고 정치가 좀 더 화합하고 국민들이 갈등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통합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국론은 분열되고 본인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됐던 게 더 심화될 거예요. 법적 판단은 이미 받았지만 재심 청구는 안 하고 결국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또 조국 전 대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최종 목표인 대통령에 도전하기 전에 나름대로 국민적인 심판, 선거를 통한 심판을 통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조국 전 대표가 저희 당도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왜 지방선거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1년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본인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금 예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과 심판도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을 바로 딱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특별 사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잘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해주신 특별 사면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말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